청취자님,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10년 동안 진짜 억울한 싸움을 한 거예요. 네, 10년이요. 끔찍하네요. 그렇죠. 내가 짓지도 않은 죄로 감옥에 갇혀서 막 나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매일같이 피를 토하며 외친 거죠. 네네. 그러다 마침내 무려 10년 만에 법원이 드디어 당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무죄입니다. 국가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요. 아, 드디어 진짜 모든 게 끝났다고 엄청 안도하는 순간이겠네요. 맞아요. 판사의 사과도 받고 명예도 회복하고 그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도 딱 받고요. 네. 이제 지옥 같던 문을 열고 나와서 아, 진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는 바로 그 순간에 국가가 당신에게 종이 한 장을 쓱 내미는 겁니다. 오, 종이요. 무슨 종이죠?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금 및 가산금 16억 원을 납부하시오. 와, 진짜 16억이요? 네, 16억 원이요. 그것도 당신이 방금 무죄를 받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파생된 세금을 내라고 말이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이거는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네요. 그야말로 현실 감각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우리가 막 흔히 믿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이 차가운 행정 시스템 앞에서 얼마나 무참하게 박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소름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기막힌 시나리오의 실제 주인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오늘 분석할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26년 3월 24일에 그 김충구라는 인물이 이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제목이 상서문 괄호 열고 이 대통령 2065.03.24 괄호 닫고 .docx 이렇게 되어 있는 워드 문서예요. 상서문이요? 단어 선택부터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네네. 제가 이 문서를 처음 열어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도 국가기관의 그 거대한 행정 절차 미로에 완전히 갇혀버린 한 개인의 처절한 기록이거든요. 맞아요. 사법적으로는 분명 무죄인데 행정적으로는 빚쟁이가 된 거잖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행정적으로는 16억 원의 빚더미 안게 된 건지, 이 모순적인 상황의 기여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자,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가요? 이 청원인 김충구 씨의 비극은 무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가 시작점이었고요. 2013년이요? 네, 그걸로 인해서 탈세 그리고 명의신탁 혐의를 뒤집어쓰고 구속 수감이 된 거죠. 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신의 막 일상, 사업, 가족관계 이런 게 다 무너져 내린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죠.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진실을 밝히려고 끝없이 재심을 청구했고요. 네네. 그렇게 무려 10년이 지난 2023년에 이르러서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10년 만에요? 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사법부, 즉 법원이 이 사람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시민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청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다 끝났다. 국가가 내 무죄를 인정했으니까 나를 올감했던 모든 잘못된 처분들도 원래대로 싹 다 복구되겠구나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마라톤 대회가 떠올랐거든요. 마라톤이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막 선두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심판이 억울하게 반칙패를 선언해서 경기장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아, 강제로 퇴장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비디오 판독을 다시 쓱 해보더니 우리 실수였네요? 당신 금메달 맞습니다. 이러면서 메달을 덜렁 목에 걸어준 격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메달만 줬지 그 10년 동안 망가진 내 체력이나 사라진 시간은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심지어 오늘 사연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네, 행정적인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맞아요. 사법부에서 금메달을 줬는데 갑자기 경기장 관리인이 나타나서 당신 지난 10년 동안 무단으로 경기장 밖에 있었으니까 벌금을 내라 막 이러는 꼴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국가 안에서 법원은 범죄가 아니라고 딱 못 박았는데 국세청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아주 예리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뭔데요? 우리는 보통 국가를 생각할 때 왜 하나의 유기적인 뇌가 딱 하나인 거대한 생명체처럼 생각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당연히 왼손이 알 거라고 믿는 거죠. 그렇죠. 같은 정보니까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대 국가의 행정 시스템은 사실 철저하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쪼개져 있어요. 쪼개져 있다고요? 네, 사법부의 그 형벌적 판단하고 행정부, 즉 국세청의 조세 행정은 아예 다른 운영 체제로 돌아가는 별개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아, 별개의 컴퓨터요? 그래서 법원이 막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 내용이 국세청 행정 데이터베이스에는 자동 동기화가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자동 동기화가 안 된다고요? 아니, 같은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법원이 땅땅땅 무죄 쳤으면 국세청 컴퓨터에서도 그 빨간 줄이 쓱 지워져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데요. 이 관료주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세금을 부과했던 그 행정처분 자체는 그 당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요. 아, 그때는 맞았다 이거군요. 네. 그러니까 형사적 무죄랑 행정처분의 취소는 아예 별개의 트랙을 타야 한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 트랙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차단벽이 하나 존재합니다. 차단벽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시효입니다. 아, 시효.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거군요. 무죄를 증명하느라 감옥에서 10년이나 걸렸는데 그 10년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정확합니다. 행정법에서 시효나 제척기관이라는 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굴리기 위해 고안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요. 피해자한테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게 시스템 입장에서의 안전장치라는 거죠. 만약 10년 전, 막 20년 전의 행정처분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뒤집고 환불해주고 하면 국가 예산이랑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아, 예산 문제 때문에? 네, 이걸 법률 용어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의 억울함은 진짜 안타깝지만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처분은 절대 번복할 수 없다. 이런 차가운 원칙을 들이미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기가 막힌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그건 너무 국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시스템의 안정성이요. 국가가 개인한테 완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해놓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을 자기들 맘대로 띡 정해둔 거잖아요. 네, 제척 기간을 정해둔 거죠. 개인이 진실을 밝히는데 10년이나 걸리게 만들어놓고 정작 피토하며 진실 밝혀서 오니까 시간 초과합니다. 환불 불가요. 이러는 거 완전 국가폭력 아닌가요? 네. 규정이라는 톱니바퀴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막 사람이 깔려 있어도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관료주의의 아주 무서운 맹자매입니다. 와.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청구서가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16억 원인 거군요. 맞습니다. 무죄 증명하려고 감옥에 갇혀있던 그 10년 동안 세금의 눈덩이처럼 이자가 막 붙어가지고 16억이 된 거잖아요. 진짜 미치겠네요. 그런데 이 재무적 타격이 16억 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끔찍한 점입니다. 두 번째 타격을 보시죠. 더 있다고요? 세상에. 네. 청원인이 수감 중이던 당시에 국세청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체납된 세금을 걷겠다면서 청원인의 재산을 강제 공매로 처분해버립니다. 아, 감옥에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그때 회수해간 돈이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돈은 소급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요? 3억 6천만 원을 뺏겼는데 무죄 받고도 못 돌려받는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세 번째 타격 보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아니, 수감 중에 국가가 강제로 공매해버린 부동산이잖아요. 청원인 본인이 막 팔고 싶어서 판 것도 아니고 국가가 뺏어다 판 건데 거기에 양도소득세 7,800불 훔쳐가놓고 그 지갑에 들어있던 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격 아닌가요? 자기가 강제로 뺏어가놓고 거기에 양도세를 물리다니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갑을 훔쳐가 놓고 이자에 세금을 매긴다. 이 비유가 지금의 기형적인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무행정의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단선적이라는 거예요. 단선적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본다는 건가요? 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거기서 차익이 발생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이 성립한다. 딱 이 논리 구조뿐입니다. 인간적인 맥락은 완전히 빠져있네요. 맞아요.
이 알고리즘 안에는 뭐 소유자가 감옥에 있어서 억울하게 강제 처분당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이 개입할 변수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와, 알고리즘에 진짜 인간이 없군요. 그러니까 김충구 씨가 이 상소문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절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서 읽어보면 표현들이 정말 처절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면으로 사약, 사약을 받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 사면으로 사약이라는 표현이 진짜 시적인 동시에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엄청 역설적인 표현이죠. 보통 사면을 받거나 무죄를 받으면 살 길이 활짝 열려야 하는 거잖아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근데 이분한테는 10년 만에 날아온 무죄 판결문이 그 자체로 막 16억 원이라는 독극물이 가득 담긴 사약 사발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나왔는데 눈앞에 16억 빚쟁이가 되어 있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체적 진실하고 행정적 절차 사이의 그 거대한 괴리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안 하나요? 하급 행정기관이나 실무자선에서는 이 모순을 뻔히 알면서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혹은 시효가 지나서 우리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속 터지네요. 그들 역시 주어진 규정을 어기면 바로 징계를 받는 그저 시스템의 부속품일 뿐이니까요. 결국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개인만 혼자서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이분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대통령인 거군요. 네, 행정부의 수반이니까요. 제가 이 상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되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죠? 청원인이 불쑥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이렇게 밝혀요. 저도 한 나라의 국민이고 민주당의 열성 권리당원입니다. 이렇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살짝 멈칫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요. 아니, 왜 대통령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갑자기 당적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막 내가 민주당 당원이니까 특혜를 달라거나 반대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뉘앙스로 오해할 여지가 분명히 있죠.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보일까 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문서의 앞뒤 맥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문장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배치된 고도의 수사적 표현입니다. 아, 저도 동의합니다. 청원인이 현재 권력의 정점인 이 대통령에게 글을 쓰면서 자신의 당적을 굳이 밝힌 건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치적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려는 시도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님, 저는 비록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은 뭐 보수니 진요니 하는 그런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한 국민의 절규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장치인 거죠.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청원인은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점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 자신이 어떤 정당의 당원이든 간에 국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주는 건 정치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딱 짚어낸 겁니다. 의무요. 그쵸.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서서 최고 권력자가 국가 원수로서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정의를 좀 복원해달라, 이런 아주 절박한 호소인 셈이죠. 그 절박함이 진짜 문서 후반부로 갈수록 거의 공포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공포심이 느껴지셨나요? 네, 김충구 씨가 이 상서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첩입니다. 이첩. 아, 다른 부서로 떠넘기는 거 말씀이시죠? 네, 부디 이 글을 직접 살펴보시고 다른 부처로 이첩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실에서 직접 살펴봐 주시고 종결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애원하시잖아요. 저는 이 문장들을 읽는데 진짜 제 가심이 다 답답해졌어요. 행정기관에 민원 제기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이첩의 공포가 뭔지 아주 뼛속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왜 우리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막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절절하게 글 써서 올려도 결국 며칠 뒤에 알림표 딱 하나 오잖아요. 네, 귀하의 민원은 해당 부서인 어느 세무서로 이첩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이 지옥에 빠뜨렸던 바로 그 16억 원 내라고 독촉장 날리던 그 담당자 책상 위로 내 피눈물 나는 호소문이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핑퐁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며칠 뒤에 또 규정상 불가함 이렇게 딱 네 글자 답변 돌아올 거고요. 청원인은 지난 13년 동안 그 끝없는 관료주의의 핑퐁 게임 속에서 영원히 다 갈려나가는 무력감에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현대 행정 시스템의 아주 뼈아픈 실패를 목도하게 됩니다. 행정 시스템의 실패요? 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스템이라는 건 원래 법과 규정이라는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맞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명백한 행정 오류가 딱 발생했을 때 하급기관 스스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자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했으니까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그걸 반영해서 징수를 멈출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뒀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죠. 밑에서는 다들 막 규정 탓만 하면서 아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결국 초법적인 결단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 즉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밖에 안 남게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건 조선시대의 억울한 백성들이 막 꽹머리 치면서 신문고 울리던 시절로 퇴행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고도로 발달했다는 법치주의 시스템이 결국 개인을 구제하지 못하고 왕의 선의에 기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명백한 패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분은 단순히 대통령한테 서류 한 장 딱 보내고 끝낸 게 아니에요. 다른 조치도 취했나요? 네, 이 상서문 자료 맨 마지막에 보면 유튜브 채널 링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영상 제목이 무려 대통령님 사약을 거두어 주십시오예요. 유튜브로도 영상을 올리셨군요. 네, 개인이 그냥 혼자 방구석에서 타이핑한 워드 문서가 이제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타고 대중을 향한, 전 국민을 향한 처절한 생존의 외침으로 막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맞아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차가운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혀서 진짜 혼자 조용히 죽어갈 수도 있다. 이런 극도의 위기감이 문서 너머로 막 전해져 와요. 형벌이라는 이름의 칼날은 피했지만 행정처분이라는 거대한 바위 밑에 깔려 서서히 압사당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반쪽짜리 정의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문서를 통해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김충구 씨가 보낸 상서문을 통해서 진짜 너무 무서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완전한 무죄가 국세청 장부로 넘어오는 그 순간 16억 원짜리 숨막히는 행정적 사약으로 둔갑해버리는 기막힌 역설을 봤죠. 네. 사법부랑 행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막 돌아갈 때 그 거대한 톱니바퀴 사이에 끼인 평범한 국민의 삶이 얼마나 형체도 없이 짓눌릴 수 있는지 오늘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제는 시효, 즉 법적 안정성이었습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예산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국가의 논리죠. 네, 핑계 같은 논리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시효라는 제도가 만약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그냥 덮어주고 자기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국가 전용 방패로만 작동한다면 대체 그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리고 국가의 실수로 억울하게 짓밟힌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국가는 과연 무엇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법률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뒤엉킨 실타래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부디 10년간의 옥살이 끝에 얻어낸 그 소중한 무죄 판결문이 16억 원짜리 사약이 아니라 김충구 씨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해방의 열쇠로 작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던진 마지막 질문, 법의 안정성과 개인의 구제 중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취자님도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시야를 확 넓혀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